자, 오스카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좀 귀가 불편했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올해 오스카는 약간 제가 한 번쯤은 쇼를 4시간 가까이 보는 동안 이제 대체로 평균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보면 한 번쯤 눈물을 흘리고 네. 한 3번쯤은 폭소를 터뜨리고 이러는데요. 올해는 어쩐지 조금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울거나 웃거나 하는 순간이 없어서 이제 쇼로서는 좀 덜 재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쇼의 구성을 얘기하면 시상식 구성을 얘기하면서 왜 그랬나 다시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가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크게 반발을 사지도 않는 그런 네. 무난한 선택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주제라든가 네. 주제의 묵직함이라든가 그 기술적인 화려함을 뽐낸 영화였다는 면에서 레버넌트가 이거는 오스카 맞춤이다. 여러 부문 타가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레버넌트는 감독상, 그러니까 이냐리뚜 감독의 감독상과 엠마누엘 루베츠키 촬영 감독의 촬영상,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윽고 파이널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무주연상 이렇게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또 촬영상을 탄 엠마누엘 루베츠키는 그래비티와 작년에 버드맨에 이어서 3년 연속 수상을 하는 대단하네요.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장 큰 상인 작품상과 오리지널 시나리오, 그러니까 각본상은 토마스 메카시가 2001년 보스턴 글로브지의 가톨릭 사제 아동 성추행 사건을 탐사 보도한 과정을 냉철하게 그려낸 영화, 우리 지난주에 소개했었죠. 신작으로 스포트라이트에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레버넌트를 꺾고 또는 또 거론됐던 빅쇼트보다도 지지를 얻어서 작품상을 탄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추론이 제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2009년부터 오스카가 약간의 그 체제 개편을 했었습니다. 네. 뭐냐면 좀 부문들 후보 선정 방식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작품상 후보를 예전엔 5편이었다가 5 내지 10편 이렇게 숫자를 늘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표 방식을 바꿨어요. 뭐냐면 작품상 후보가 올해 같으면 8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1등부터 선호도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프레퍼런스 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제일 좋은 영화 한 편만 써내는 게 아니라 투표자들이 순위를 1등부터 8등까지 순위를 매겨요. 그러면 이 집계를 어떻게 하냐면 1위가 가장 많이 나온 영화부터 이제 합산을 해요. 1위가 가장 많이 나온 영화가 1등. 네. 그 다음이 2등. 그래서 1위로 가장 적게 선택을 받은 영화가 8등이 되겠죠. 꼴등이 네. 되겠죠. 그럼 그 영화부터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꼴등을 1등으로 선택한 투표자가 2등으로 뽑은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표를 다시 1등으로 환원을 해서 보태줘요. 나머지 7명. 그러면 또 꼴찌가 나오겠죠. 그럼 그 영화가 또 탈락을 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서 그런데 그게 되게 무슨 의미일까? 네. 그러니까 이 장황한 설명의 결론은 뭐냐면, 전체 투표자로부터 2, 3등을 많이 차지한 영화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취향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많은 무난하게, 사람들이 좀 즐길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레버넌트는 굉장히 오스카 감이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좀 영화가 영혼이 없고 과시적이지 않아라고 또 반대로 반작용을 하는 반응을 보인 관객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빅쇼트는 이런 소재를 이렇게 영화로 이야기로 잘 풀어내다니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이런 영화계 내 관객과 영화인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건 좀 너무 요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취향이 갈리는 영화였던 반면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어느 영화를 선택하더라도 2등이나 3등권에 들 수 있는 그런 톤과 소재와 이제 주제의식과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여서 좀 유리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수상 결과가 무난하게 돼갔다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작품상 경우에 이런 그 투표 방식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다른 상들은 어떻게? 예, 연기상은 나무조연상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조연상은 아까 말씀드린 크리드의 실베스타 스텔론이 아마 그 오스카의 나이 많은 영화인들의 어떤 노스텔지아를 자극했다거나 좀 오랜만에 다시 관심권에 들어온 노장 스타. 네. 그리고 로키라는 브랜드는 그가 창조한 거잖아요. 본인이 시나리오를 쓴 영화였기 때문에 1편이.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축하하면서 좀 감상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스파이 브릿지의 마크 라일런스가 네. 나무조연상을 그 퍼펙트한 그 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게 참 놀라운데 스필버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연기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게 겨우 2번째래요. 참 믿기지가 않고 또 여러분이 아니에요라고 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찾아볼 텐데 링컨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후로 그러니까 스필버그 영화의 연기로 오스카상 연기상을 뭐 조연이든 주연이든 받은 게 2번째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캐치 미 이프 유 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필버그의 영화는 연기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너무 이렇게 영화의 가치로 먼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배우들이 아니라 묻힐 수 있는. 그렇죠. 감독이 더 돋보이는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우조연상은 알리샤 비칸데르, 네. 데니시 걸의 알리샤 비칸데르가 받았는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여우조연상은 분명히 주연인 데니시 걸의 알리샤 비칸데르나 캐롤의 루니마라가 조연상으로 배정이 되면서 네. 조금 불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건 사실 그 제작사의 캠페인인데요. 이 배우는 주연으로 밀거나 조연으로 밀거나. 근데 여기서 부작용은 뭐냐면 진짜 조연으로서 영화에 기여를 한 배우들이 밀려나게 되죠. 조연이 아닌 주연 부분에서 넘쳐가지고 이쪽으로 오버플로우가 의미가 되면. 좀 퇴색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말 조연으로서 좋은 연기를 한 사람들은 후보 자리가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주연상은 뭐 예상했던 대로 룸의 브리 라슨이 받았고요. 네. 다음 주에 신작 영화로 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주연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오가 받아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오래된 부채를 갚은 것 같은. 근데 또 수상 소감 되게 쿨하고 멋있었어요. 그것이 준비된 수상자의 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분명히 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차분하게 간결하게 준비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따 수상 소감 돌아보는 시간에 다시 레오가 한 이야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넌트 말고는 저희 또 수요 재개봉관에서 거의 다 다룬 영화들이네요. 다음 주 룸까지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여우 주연상 부문의 후보작들을 제외하고는 올해 오스카 특징이 상 받은 영화들이 국내 관객들이 이미 본 영화들이 좀 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을 탄 사울의 아들도 이제 극장에 이제 걸려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시상식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없었던 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기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거는 올해는 남자들 연기보다 여자들 연기가 더 쟁쟁했었는데요. 네. 특히 여우주연상 후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 상대역으로서의 여성 주연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영화 이야기를 진짜 원탑으로 끌고 간 주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이나 네. 또 조이의 제니퍼 로렌스나 아니면 시얼샤 로난의 브루클린이나 그다음에 샬럿 램플링이 나온 45 Years나 또 상을 탄 룸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고 그 네. 짝으로서 나오는 여우 주연이 아니고 정말 여자가 이야기의 중심인 그런 영화였다는 점을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상 부분은 매드맥스가 6개 부문을, 그러니까 트로피의 숫자로 치면은 어젯밤에 가장 큰 승리자인데 오스트레일리아 관객들은 축제의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뭐 예상한 대로 인사이드 아웃, 베스트 다큐멘터리는 우리 FM진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던 에이미가 조슈아 오펜하이머의 침묵의 시선을 꺾었어요. 그래서 조슈아 오펜하이머는 액트 오브 킬링에 이어서 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각 효과상도 조금 의외의 선택이었는데요. 뭐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쟁쟁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저예산 SF라고 할 수 있는 엑스마키나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 영화는 역대 오스카 시각 효과상을 탄 영화 중에 예산이 제일 적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 점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음악상은 애니오 모리코네가 가져갔는데요. 네. 이 또 의외로 애니오 모리코네가 경쟁을 한 오스카상에서 음악상을 받은 게 처음이라는 놀라운 얘기가 이제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평생 공로상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공로상을 먼저 받고 경쟁으로 이제 특정 영화의 음악으로 상을 받는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에 대해서 한번 어떤 수상 결과가 결과들을, 있었는지 네. 알아봤고요. 또 뭐 어떤 이슈거리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예, 이 올해 오스카는 몇 가지 이슈라기보다 한 네. 가지 이슈가 시상식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배한 그런 좀 이례적인 해였는데요. 이 오스카상이 1월에 후보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명의 네. 흑인 후보도,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해시태그로 항의하는 캠페인이랄까요? 그런 항의가 있었고 몇몇 영화인들은 실제로 보이콧을 하기도 했고 이번 시상식을 네. 그리고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서 그 인종적인 편중을 지적을 해왔는데요. 물론 사회자가 크리스 록 이제 흑인 엔터테이너 배우라는 점에서 이걸 얼마나 할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이렇게까지 쇼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일관성 있게 약간의 그 중간에 들어간 비디오로도 표현이 되고 그 진행자의 멘트로도 표현이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그런 얘기들을 일단 오프닝 멘트가 사람들을 일단 뜨거운 감자부터 삼키자는 거구나. 그러니까 방 안에 코끼리가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불편한 문제를 우리가 방 안에 코끼리라는 수거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크리스 록이 입을 열고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을 때 그래 방 안에 코끼리부터 치우자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오프닝 멘트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네. 끝까지 이 주제들이 반복이 됐어요. 오프닝 멘트에서 사회자가 한 말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뭐 잘 오셨습니다. 하마터면 화이트 피플스 초이스 상이 될 뻔한 오스카상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선택상이 될 뻔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MC도 후보 지명을 거쳤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크리스 록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올해가 흑인 후보가 없는 첫 해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오히려 역대 88번의 오스카상 중에서 과반이 넘는 해가 백인들만의 잔치였는데 과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고 항의를 하지 않았냐면 그때는 항의할 진짜 리얼 프로블럼들이 있어서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때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서 린치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느라 베스트 단편 다큐멘터리를 누가 타가는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차피 연기라는 예술을 남자상, 여자상으로 구분해 주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아예 블랙 카테고리를 만들면 어떠냐. 베스트 블랙 프렌드상 같은 걸 제정하면 흑인 영화인들도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흑인 주거 지역인 컴튼, 스트레이트 아웃터 컴튼 영화의 배경이죠. 그 영화도 흑인 제작진이 후보 지명에서 제외되고 백인 작가들만 올라서 좀 불만을 샀었는데 그 컴튼 지역의 극장 앞에 나가서 블랙 시민들의 영화 취향이 백인 메인스트림 영화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조크가 풍자성이나 어떤 수위 면에서 적당했다. 이제 그러니까 오락성이 있으면서도 좀 날카로웠다는 칭찬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안 했다는 말은 역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중문화에서의 인종 편중은 리얼 프로블럼이 아니라는 얘기냐. 이렇게 좀 자기 의도와는 달리 웃음을 위해서 물을 탄 면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날카로운 비판이 또 그 쇼가 끝나자마자 나오고 있어요. 좀 이제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상식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또 이렇게 멘트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이렇게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 그러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스카의 특징인데요. 네. 그리고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오스카라는 상,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언제나 그 오스카 자체의 경향을 리포트를 하고 또 자주 풍자하는 방향의 독립적인 쇼로 연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후보 지명 나온 다음에 대중적인 반응을
모니터링을 해서 네. 그것을 충분히 시의성 있게 쇼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사회자가 마침 크리스 록이어서 이 정도의 이제 자기 풍자가 가능했던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면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백인 주류에 대한 비판을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날카롭게 하고 있는데 그 조크에 대해서 전혀 이제 거기에 타겟이 아닌 것처럼 객석에서 이제 폭소를 터뜨리고 있는 백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흔쾌한 그 조크 그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네. 굉장히 요지경이다. 그러네요. 네. 요지경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한 그 할리우드가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탄력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이제 내부로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연장하는 이제 그런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시스템의 천재성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네. 이런 편향을 지양해 나가고 좀 실제 현실에서의 문화의 발전을 네. 오스카상이라는 큰 문화적 이벤트가 업데이트를 해나갈 것인가, 잘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 하는 논의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그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그게 본질이 아니다. 오스카에 몇 명이 후보가 오르냐라고 얘기하는 그 반박도 타당해요. 왜냐하면 상은 상이잖아요. 상은 주려면은 표본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작품들이, 연기가 성취가 나와야 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그러니까 그 영화 산업 안에서 일단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상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제 오스카상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할리우드라는 데는 그리고 아카데미라는 곳은 어차피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가 믿는 이데올로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상품이 지지를 얻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 그 주연 배우가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안이든 화성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는 1년에 한 번 하는 상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라는 네. 반박이 한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점은 뭐냐면 표본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표본을 늘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좋은 작품, 좋은 연기를 보여줄 기회 자체가 늘어나야 상탈 확률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수를 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5번이나 후보 지명을 받았다는 거고, 5번이나 후보 지명 받을 만한 역할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백인 주류 배우로서 찬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사회자가 크리스 록이 말한 대로 그럼 제이미 폭스는 그만큼 연기를 못해서 후보 지명을 덜 받았겠느냐? 그만큼 레오만큼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도 오스카도 독자적으로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됐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산업의 현실을 취합하는 게 상이기도 하지만 이 오스카라는 상은 전 세계 영화상 중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상자들의 입지가 영화인으로서 입지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이 뒤처진다면,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인종들의 분포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수준을 만약에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보수적이라서 백인의 나이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서 다른 인종들의 젊은 사람들의 성취를 제대로 상에 반영을 못 시켜준다면 그 기회 불평등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딱 잘라서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산업 현실과 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스카는 아까도 제가 약간 무서운 면이라고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스카는 항상 대응이 되게 발빠라요.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백인 남성이 90% 이상이고 연령층도 60대 이상이다. 평균 나이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바로 올해 아카데미 회원의 인구적인 특징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작품상 후보를 예전에 5편에서 10편으로 늘린 것도 그만큼 10편으로 늘리면은 흔히 무시당하는 코미디라든가 장르 영화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백인이 주인공이 아닌 영화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못 들어오는 영화들도 라는 과정도 그 비판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레드카펫에서 이제 여배우들한테는 어느 디자이너 옷 입으셨어요?라고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반발이 여배우들이 캠페인을 하니까 에스크모라는 캠페인이 있었죠. 우리에게 더 물어봐달라 다른 걸.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최근에는 레드카펫에서 질문의 형식도 달라지는 그런 적응력을 이제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 이슈, 백인 편중 이슈는 올해 시상식의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지배하는 화두였고 아마도 내년에는 이 영향이 후보 지명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쇼에서 하도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스카는 어떤 위원회가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후보를 정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올해 시상식을 보고 나서는 이제 내년에 아마 좀 더 찾아보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보가 많이 된 영화보다 소수자 쪽에서 나온 영화들에 대해서 아카데미 회원들도 인지상정으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뭐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어떤 인상적인 수상 소감. 예. 그게 조금 올해 아쉬운 점이었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 제가 막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 오스카상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는 물론 한동안 좀 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정치적 발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영화예술인들은 이 오스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보는 그 중계방송이다라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나 같이 영화를 만든 동료들에 대한 감사의 말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지탱해주는 영화예술의 목적이라든가 네.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왜냐하면 영화는 세계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의식을 고취하는 데 활용하려고 애써왔죠. 그 짧은 그 수상소감 시간은. 그래서 올해 제일 단정한 그런 정치적인 스피치는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가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주제를 언급하면서 2015년이 역사상 가장 지구의 기온이 높았던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추운 그 촬영 배경을 찾아가기 위해서 거의 남극에 가까이까지 가야 됐었다. 그러니까 하도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지 않았던 곳까지 가야 했었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존재론적 위기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라면 뭐 당연한 좋은 말인데 어떤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냐면 이제 우리는 그 공해를 양산하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후원해야 된다. 네. 이제 정치적인 발언으로까지 이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밤의 수상을 당연하게, 그러니까 take for granted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제 지구라는 곳을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확 돌아서던데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부문 수상자들의 스피치는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빨리 끊는데요. 네. 약간 불공평하죠. 이제 좀 큰 상이라든가 스타들의 말은 잘 끊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도 작품상을 뜻밖의 받아놓고도 어떤 말이 있지 않았냐면 바티칸의 각성을 네.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깜짝 놀랐던 순간이 조 바이든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직접 무대 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대학 내 성폭력을 퇴치하는 캠페인에 모두 다 같이 참여해달라고 성추행 상황을 여러분이 목격하시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개입해서 막아달라.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절대 죄의식을 갖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 레이디 가가가 헌팅 그라운드라는 같은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들어있었던 자기 노래를 실제 성폭행 피해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농담에서 또 재밌는 표현 뭐가 있었을까요? 앤디 서키스 아시죠? 네. 킹콩이라든가 혹성 탈출이라든가 골룸 연기, 그러니까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 연기의 달인인데요.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연기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여러 가지 초현실적 존재의 예를 들면서 그 중에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우린 도널드 트럼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치 이제 외계인을 표현하듯이 얘기해서 웃음을 터뜨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드맥스가 탄 기술상 중에서 음향 편집상 팀이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시끄럽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F워드를
욕을 너무 신난 나머지 외쳐서 저는 보면서 저 사운드를 에디팅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고 그 기술상 탈 때마다 우리는 이제 조지 밀러가 엄지를 치켜드는 장면을 이제 실컷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망언도 특별히 없었고 네. 그러니까 왜 존 트라볼타가 이디나 멘첼의 이름을 엉뚱하게 발음을 해서 이제 1년 내내 웃음거리가 됐다거나 그런 좀 놀려먹기 좋은 그런 또 망언이나 실수도 없었던 게 또 지나고 나니까 약간 아쉽기도 한데요. 좀 제가 심술궂나요? 근데 좀 이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뭐요? 매드맥스로 의상상을 탄 유명한 코스튬 디자이너 제니 비반이 네.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분의 옷차림이 어제 그 돌비 시어터를 통틀어서 제일 독특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전혀 이브닝 드레스나 또는 약간 뭐 매니시한 정장도 아니고 바이커 자켓 같은 걸 입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해골이 반짝거리는 걸로 박혀 있는, 그러니까 매드맥스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스카프도 보통 여기서 실크 스카프들이나 하고 오는 자리인데 해골 뭐 그래서 아니요, 우리 진짜 뜨개질로 뜬 겨울용 목도리를 하고 이제 상을 타러 올라간 거죠. 머리도 그냥 뭐 평소 모습대로 하고 딱 올라갔는데 보통 수상자가 올라가면 박수를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 복도로 그 좌석들 사이를 걸어 나오는데 거기에 잡힌 많은 영화인들이 뭐 알레한드로 이나리뚜 감독을 포함해서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심지어는 팔짱을 끼고 그 제니 비반의 모습을 의상 때문에 이 사람 뭐야 하는 식으로 쳐다봐서 약간 좀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한 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그랬는지. 뭐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고 느낀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쯤 됐을 때 매드맥스가 기술상을 꽤 많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다른 후보작 관계자들이 움찔해서 차마 그러니까 미처 빨리 반응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 그 옷차림 때문에 아니 뭐 저렇게 입고 오스카에 왔어라고 순간적으로 놀라서 박수 치는 걸 잊어버린, 어쨌거나 조금 무례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니 비반의 수상 소감도 굉장히 그러니까 시원스러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타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한다면 매드맥스는 어쩌면 예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죠. 그리고 또 뭐 보면서 흐뭇했던 장면이라면 룸의 브리 라슨이 자기랑 둘이 나왔던 꼬마 상 후보는 못 올랐지만 정말 연기를 잔망스럽게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왜 가끔 굉장히 놀라운 어린 배우 연기를 볼 수 있잖아요. 신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연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브리 라슨이 모든 순간에 카메라에 잡히거나 자기가 상을 받거나 이럴 때마다 그 아들로 나왔던 어린 배우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러는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쇼 전반적인 면에서 약간 제가 당황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해마다 그 수상 소감을 커팅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좀 다른데요. 네. 올해는 이제 바그너 음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랬던 것이, 바그너 하면은 나치가 히틀러가 좋아해서 마치 이제 나치의 테마곡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바그너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지만 그런 음악이거든요. 딴따라단딴따다라단따 이런 음악이 나오면 뭐 지옥의 묵시록에서 뭐 베트남을 폭격하는 장면에서 쓰였다던가 이런 약간 파시즘을 연상시켜야 하는 음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편 다큐멘터리에서 이슬람이 여성들을 명예살인한 것에 항의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이 수상소감을 했는데 그 매트를 자르는 음악으로 바그너 음악이 이제 나온다거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냐리뚜 감독이 왜 우리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사람들은 네가 무슨 말을 하냐보다 네 피부색만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그너 음악이 그걸 자르러 들어오니까 뭐랄까 굉장히 뜨악한 그런 선곡이 조금,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아쉬웠다. 선곡이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음악면에서 아쉬운 점, 이렇게 음악이 아쉬운 점이 많네요. 보통 왜 주제가상들이 한 번씩 무대를 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다 후보곡들이 다 올라오지 않고 2명이 무대에 못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뮤지션이 누구였냐면 아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트랜스젠더 뮤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혹이 싹 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령 뭐 무대를 가령 5
개라고 치면 3개밖에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느 곡 2곡을 배제시킬 것인가 할 때 다분히 스타 위주의 축하 무대, 그러니까 그 주제가 무대를 줬다는 거고 또 이제 소프라노 조수미 씨 공연도 생략이 됐죠. 그 유스의 주제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곡을 무대에 올릴 것인가, 퍼포먼스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네. 이병헌 씨는 어땠나요? 네, 이병헌 배우가 사울의 아들이 수상한 외국어 영화상 부문을 소피아 베르가라 배우랑 나와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예, 매끄럽게 이제 큰 실수 없이 네. 진행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대기실 표정이 더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무대 위에 그래요? 있을 때보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코너 로고송인 네. 미니언스, 빵파레송의 미니언스들도 잠깐 이제 출연을 했었고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나왔었어요. 또 그밖에 레버넌트의 어미곰도 잠깐 찬조 출연을 했었고요. 또 스타워즈의 C-3PO와 R2D2와 BB-8이 나와서 이제 잠깐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C-3PO 모습 생각해 보시면 오스카 트로피랑 닮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C-3PO가 오스카 트로피 보고 잘생겼네, 잘생겼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마일드한 조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캐릭터 얘기하시니까 벌써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을 받고 네. 이제 하루가 지났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이제 패러디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네. 이제 레오가 발표를 받고 막 무대 위로 올라가요. 막 눈동자에 그 오스카상이 막 보이고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곰이 습격을 하는 그런 패러디물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뭐 저기 그 레오가 집에 가서 트로피를 네. 토템처럼 돌려본다. 인셉션에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기 위해서 돌려보는데 그것도 재치 있네요. 안 쓰러진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웃고 싶어서 자꾸 레오를 네.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또 이렇게 뭐 그런 재미있는 실수나 이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또 더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얘기들 나눠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 재개봉관에서 다룰 영화도 좀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수요 재개봉관에서는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호러 영화 겨울엔 역시 호러죠. 네. 그래서 미스트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면서 한번 세차게 한번 추워볼까요? 네. 근데 제가 좀 못된 것 같아요. 호러 영화가 우리가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러 미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뭐 호러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섬찟한 설정이 있는 룸이라는 신작을 2부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영화 이야기 들려주신 김혜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조심히 살펴가시고요. 예,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마지막 곡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 예, 2개의 음악상 중에서 애니오 모리코네에게 첫 번째 경쟁을 통과한 트로피를 안긴 헤이트풀 에잇의 음악 룰티마 딜리겐짜 디 레드락 이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헤이트풀의 유일한 수상 부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김혜리 기자님과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